바보 아니냐,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느냐. 강남의 일부의 아파트들은요 시세들이 반토막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요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2개월째 둔화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9월 달에 거래량이 3,000건이 안 나왔습니다. 2,800건대입니다. 2,900건으로 신문에서는 집계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제가 계약 해지분까지 빼버리니까 2,800건, 2,830건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9,000건 가까이 가다가 6,000건대에서 지금 3,000건 미만 2,0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실제로 둔화가 9월달, 12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크게 꺾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죠.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과거를 한번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 시장이 꺾인 시장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전망해서 하락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많다. 롤러코스터 장세긴 한데 하락 요인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하락을 해서 2019년 중반까지는 계속 하락 장세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반에 전망을 할 때 하락을 좀 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하락을 했지만 2019년도 후반부터는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의 올라감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19년도도 보면은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은 전망들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2022년도도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다 못 맞췄어요. 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했거든요. 2021년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대부분이 많이 못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주식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죠? 거래량이 다시 꺾였습니다. 상급지가 잠실 쪽, 그다음에 뭐 요런 그 강남 쪽이나 반포, 그다음에 잠실 쪽에서 가격의 움직임들이 생겼지만 8월부터 가격들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서 국면이라는 주식 용어가 부동산에 적용되는 단어가 또 2022년, 2023년도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유행을 했던 이 시기에 집을 사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때가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1월이 되어서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7월달 같은 경우는요 9,000건에 가까운 서울의 거래량이 나왔고 경기권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많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집값이 오르기 이전에는요 이 공포감들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또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 집값 이제 그만 오르려나 주택가격 전망이 9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전망이 전월보다 3% 하락을 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2.8%로 동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의 하락 요인은 정책 요인이 컸고요. 2022년도의 하락 요인은 금리 급등에 대한 영향이 컸고 2023년도도 하락이 했지만은 그때는 전세가와 매매가에 대한 부분에서 전세의 수요 자체가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완전 다른 하락이었고 2024년도 상반기는 전세가가 치고 올라오면서 매매가를 같이 올리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계속 반복됐죠. 제가 한 달 전인가 영상을 보면요. 1980년부터 상승을 매달 단위로 끊어가지고 숫자로 놔둔 게 있습니다. 결국은 하락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락의 상황은요. 그리고 가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은요. 정책이 누르든 금리가 누르든 어떻든 간에 이거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불편함과 괴로움들을 피하지 말고 불평함과 괴로움들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이 심각한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 얼죽심 불패 가격이 비싸면 서울도 미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동의 그란츠, 이문 아이파크 등 대단지에다가 브랜드인데도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동에 있는 그란츠 같은 경우는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격을 보십시오. 얘가 미분양이 난 이유는요. 가격이 19억입니다. 얘는 상업지역이고 주상복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억이 싼지 안 싼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 위치가 그란츠 리버파크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그린파크 같은 경우가 주변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혹은 그보다 조금 낮거나 높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19억 18억인데 여기 거기보다 더 좋은 주상복합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가 15억밖에 안 합니다. 비슷한 평형들이.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가격들이 좀 셌죠. 그래서 미분양이 좀 난 겁니다. 세대수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문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110을 보면은 14억 13억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이 레미안 라그란데라는 아파트 보이시죠? 이 라그란데 같은 경우도 분양을 10억에 했습니다. 10억 중반에.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1년 전에 했거든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간 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얘보다 비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양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서울도 미분양을 했는데요. 미분양이라고 저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소진하고 언젠가는 이게 사람들이 가격을 인정하고 올라가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라고 상도동에 동작이라는 위치는 좋았지만요. 이 상품이 있는 위치 자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시간이 해결해주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가격을 인정해주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23년도 9월 달에 이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시세 대비해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여기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20% 이상 높은 시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미분양이 난 데가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하면요. 가격을 인정하고 올라오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격을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왜 적응을 못하냐?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땐요. 우리의 가격의 눈높이는 낮아집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간 상대적으로 그 시세 대비해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올라간 걸 보니까는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얘도 완판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장이 안 좋은 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미분양의 악재나 시장의 어려움이 진짜로 자산에 대해서 위협이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의 사건이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을 뭐라고 했냐면요. 2022년도에 분양을 하려고 나왔을 때 호구 아니냐.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느냐. 평당 3,800만 원 말이 안 된다. 너 이거 지금 둔촌주공 분양가에다가 지금까지 공사 지연되고 했던 것들 얹어서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가 그 당시에 12억이었습니다. 12억이었는데 84 타입이나 59 타입들은 거의 완판이 되었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타입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평대 소형 평수들 그런 것들은 미분양이 899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달에 무순위 완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호구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 지금 소형 평수들이 5억대 6억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11억으로 최근에 거래가 됐거든요. 호구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결정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도 899개 미분양이 나왔지만은 소형평수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0월 달에 소형평수가 최근에 11억에 거래됐습니다. 34층짜리가 5구 타입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게 11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호구라고 놀렸지만은 분양가 대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5구 타입도 신고가, 지금 신고가가 5구 타입이 10월 거래된 게 19억 2,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5구 타입이 9억에서 10억이었습니다. 곧 20억 찍는다고 하는데 84 타입 같은 경우도 12억 13억이었습니다. 지금 호가는 26억까지 올라가 있고 거래는 실제로 거래된 건 23억 2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우리가 이때도 제가 방송한 게 기억이 나는 게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싼 거다. 가격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랑 뭐 물건 자체가 워낙 좋았으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서 마주 봐야 되는 벽면이 있어가지고 그 플로터 타입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거래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둔촌주공이 그 2022년도에 악재 속에서 비싸다고 분양이 나왔는데 호구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호구였을까요? 호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호구가 된 거죠. 기회를 봤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미분양의 악재가 우리는 거꾸로 용기를 가지고 그 불편함과 괴로움, 고통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과물로 그 자산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근 건데 예전에는 이런 그 미분양의 악재라든지 시장의 어려움들이 자산에 위협적이지 않았냐. 그래서 문제가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않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뭐 용인 같은 경우도 얘네를 대형 평수가 10억짜리가 막 6억, 7억, 8억까지 빠져버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감당 못하고 죽은 분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도. 그런 경우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과거의 미분양의 흑역사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970년대 중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분양가가 30평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6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가 1970년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200, 2000 이렇게 얘기하신 2000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60평대가 압구정 현대가 1700만 원, 1770만 원이었습니다. 자, 놀라운 건요. 압구정 현대는요. 미분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 고가였거든요. 왜 고가냐? 1975년도 1월 기준으로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8,000원이었습니다. 급여가 48,000원이었어요. 실수령액은 이것 빼고 차 떼고 폭 떼면 34,000원 받았어요. 소위 PIR, 지금 PIR로 따지면은 그 전 PIR 좋아하진 않지만은 공무원이 한 푼도 안 쓰고 이 압구정을 살려고 하면은 2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교수의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대적으로 그때도 고가였는지 아시겠죠? 쌌지만 고가였습니다. 근데 이 고가와 허화벌판에 배밭 앞에 지어진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었죠. 아파트의 개념들이 그때는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어떤 그 자산에 대한 능력치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미분양이 되는데 지금 미분양인가요?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재건축이 되는 순간 30평대도 어마어마한 가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당 저는 2, 3억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100억대 가까이 가겠죠. 저는 그게 압구정 현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압구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 분양이 미분양이 됐다고 지금도 미분양인가요? 아닙니다. 예, 미분양이 될 수가 없는 아파트죠. 지금도. 최근 걸로 오겠습니다. 당첨자 40%가 포기했던 부촌의 1번 대장주 아파트는 여기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이때 반포자이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 분양했는데 당첨자 40%가
가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후분양이 돼서 좀 이 돈을 빨리 소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이때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이때 가계약을 40%가 포기를 했대요. 이게 가격이 그때 한 9억 10억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후회를 하겠죠. 반포자이가 이렇게 40% 가계약 포기를 하니까는 뭐 60%만 계약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레미안 퍼스티지가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된 것들, 미계약이 된 것들을 조금 의식해서 분양가보다 한 65만 원, 140만 원 정도를 조금 낮게 분양가를 측정해가지고 냈는데 그것도 미분양이 돼버렸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도. 그래서 여기에 두 조합들,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반포자이 조합들이 특별한 강구책을 낸 게 뭐냐면은 미국의 뉴욕하고 뉴저지, 뭐 미국의 등지에 해외 교포분들이 계시잖아요. 투자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근데 반면에 환율은 상승해서 높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아파트를 사면은 요거를 부각해가지고 땡처리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뒤에 미분양이 소진이 됐습니다. 미분양이 되었지만은 얘가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용기가 없었고 불편한 선택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양이 얘만 그랬을까요? 이제 또 가볼게요. 좀 더 멀리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또 가보겠습니다. 멀리죠, 이거는. 타워 팰리스도 미분양이었다? 네, 미분양이었습니다. 초기에 2000년도에 타워 팰리스가 분양률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30%.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안 좋은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타워 팰리스뿐만 아니라 강남의 일부의 아파트들은요 시세들이 반토막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시세 반토막 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반토막이 난 시기가 얼마 없었습니다.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요 33억 4천만 원짜리 최고 가격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1월달 2006년 이후에 실거래라니까는 정확하게 기간이 얼만큼 된지 모르겠지만 4년 6개월이네요. 4년 6개월 동안 지금 14억 5천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14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동부 센트럴빌 알죠? 저기 위워크 있는데 진선여고 있는데 그 근처. 얘도 지금 9억이 빠진 거예요. 도곡 렉슬 같은 경우도 7억 가까이 빠지고, 그 다음에 문정동의 회물리타운 좋은 아파트죠. 이것도 15억에서 9억으로 해서 6억이 빠지고, 그 다음에 도곡 렉슬 국평도 6억이 빠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타워 팰리스도 반토막이 났었고 미분양이 되었었고, 이 미분양은 삼성 임원들이 소진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타워 팰리스가 삼성전자 본사를 여기 지으려고 했었어요. 상업지역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타워 팰리스를 지은 건데 여기가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여기 집을 펜트하우스를 사고 삼성 임원들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계약 자체가 거의 30% 초기 분양률 30%밖에 안 됐는데 일단 소진을 했는데, 문제는 이 소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 한 8년 9년 지나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또 반토막이 났죠. 근데 지금 이 반토막 가격으로 내려간 아파트는 단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 최고 가격을 뚫지 않은 아파트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게, 좋은 물건이라면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선택들을 해야지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아시죠? 거기도 2013년도에 미분양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우선결정권 방식으로 가까스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분양 경쟁률은 높았지만은 계약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미분양들이 조금 났었습니다. 마포, 마레프 옛날 대장이었죠. 그것도 미분양했어요. 2012년도에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42%, 0.42대 1이었습니다. 200가구나 미분양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가격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 아이파크의 미분양 났습니다. 고덕 아이파크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덕 아이파크가 30평대가 분양 당시에 가격이 5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 6천인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4억 9천이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들이 엄청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가 또 기회였잖아요. 불편하게 우리가 남들이 선택을 안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파크 최근 거래가 지금 16억까지 가고 호가는 17억까지 가 있잖아요. 미분양이 난 당시는 5억 6천. 그 다음에 2년 뒤에 더 떨어져서 4억 9천. 근데 지금은 16억 17억. 경희궁차이는 어떨까요? 미분양이었습니다. 성동구의 트리마제 어떨까요? 미분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어떠냐?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동탄 이동시 이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인천 송도는 어떠냐? 미분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분양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공포의 힘듦과 괴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이겨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알 수 있는 건요. 통화량의 팽창입니다. 근데 통화량이 팽창하는 속도보다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막 공급량이 쏟아져.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통화량이 팽창하다가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의 팽창을 축소시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급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이번 2022년도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떨어뜨리면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가격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2010년도에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2차 인상 시기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올라가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도권은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통화량이 올라가는 시기였고 했지만은 통화량이 조금 주춤하면서 금리를 올리니까는 금리를 올리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은 올라가고 수도권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대내외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결국은 통화량은 속도의 문제지 팽창한다는 겁니다. 이 팽창을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격이 예전에 짜장면이 1,000원 했던 거 2,000원 했던 것들이 지금 당연히 7,000원 8,000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요. 통화량이 팽창했다는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그리고 집값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걸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의 힘듦과 괴로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냄의 보상이 우리가 자산의 가치의 상승으로 받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